2023년 부분 변경을 거쳐 상품성을 보강한 더 뉴 아반떼가 출시됐습니다. 선대 모델 아반떼 AD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통해 달라질 디자인을 예고했지만 삼각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이후 등장한 7세대 아반떼 프로젝트 CN7은 전작에서의 서름을 갚기에 충분할 만큼 매력적인 디자인을 뽐냈고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아반떼는 그런 직전 모델의 디자인은 고스란히 유지한 채 디테일을 다듬어 좀 더 진중하고 차분해진 인상이 특징이었는데요. 치켜 올라가 있던 눈매와 공격적인 분위기의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단정하게 다듬으면서 한결 깔끔해졌습니다. 가라앉은 눈꼬리와 그릴이 마치 저면부를 손바닥으로 꾹 누른 듯 안 그래도 낮아 보였던 차를 더욱 낮아 보이게 만들면서 삼각대에 이어 이번에는 납작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밖에 차세대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릴 상단에 크롬 포인트를 덧대 좌우 주간 주행 등을 길게 이은 듯한 효과를 냈고 공격적인 범퍼 디자인으로 직전 N9을 연상시키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유지한 것도 좋았습니다. 측면의 변화는 달라진 휠 디자인을 제외하면 크지 않았고 뒷모습 역시 날카로운 리어 램프는 그대로였지만 대신 리어 범퍼 디자인을 크게 손봐 잘 달릴 것 같은 생김새로 거듭났어요. 실내 역시 직전 모델의 구성을 그대로 사용했지만 외관의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한 실내는 여전히 멋스러웠고 트렌드에 발맞춘 편의장치와 새로운 내장 컬러 및 소재를 더해 사양면에서도 소소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호화 사양이었던 서라운드 뷰 모니터와 더운 여름철 에어컨 관리에 효과적인 애프터 블로우 기능이 새롭게 도입된 것, 후측방 모니터와 2열 사이드 에어백을 추가해 승객 안전성을 강화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기존의 아날로그 계기판이 다양한 차종에 공유하는 표준형 전자식 계기판으로 변경된 것은 개인적으로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아날로그 계기판 멋있었는데. 파워트레인은 기존의 1.6L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을 주력으로 같은 배기량의 LPI와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엔진별로 각각 다른 변속 시스템이 맞물린 것이 독특하죠. 직전 모델도 파워트레인을 막론하고 모두 만족스러운 주행 질감과 준수한 연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신형 더 뉴 아반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이었습니다. 여전히 생김새에 어울리는 경쾌한 출력을 제공하진 않았지만 차량의 성격과 용도를 생각하면 딱히 모자라지도 않았죠. 대신 스티어링과 서스펜션 세팅을 손봐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소폭 개선했고 달라진 범퍼도 단순히 생김새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기역학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가 반영돼 항속 연비와 고속주행 안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등 여러모로 만듦새를 높이는 것에 집중한 모델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도 가지치기 라인업인 하이브리드 N9은 계륵 취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1.6L 하이브리드 모델은 확실히 뛰어난 연비와 경쾌한 주행 성능을 제공했지만 옵션을 끼워 넣다 보면 상위 모델이 아른거리는 높은 가격, 무엇보다 기본 사양인 1.6 가솔린 모델의 연비가 상당히 준수하다 보니 가장 큰 장점인 연비가 희석되면서 고민 끝에 후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전 모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N9에 비하면 하이브리드는 양반입니다. 전작 아반떼 스포츠의 포지션을 계승하면서 품은 1.6L 터보 GDI 엔진과 공격적인 디자인으로 차별화했던 직전 사양과 달리 이 터보 파워트레인이 삭제되고 기본형 1.6 자연흡기 가솔린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단순히 전용 디자인 패키지를 더한 모델이 됐습니다. 직전 모델에서도 애매한 가성비 덕분에 얼마 없던 수요마저 아반떼N으로 몰리면서 그 입지가 모호했었는데 더 뉴 아반떼에 와서는 아예 쐐기를 박은 것 같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애버리다니. 그나마 같은 파워트레인을 탑재한 기아 K3 GT가 아직도 뛰어난 가성비를 유지한 채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자연흡기 아반떼의 성능이 아쉬우신 분들은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은 또 해치백 모델밖에 없네요. 한편 같은 해 여름 N9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든 장본인 모두가 고대하던 이 모델 역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도 국내외에서 호평일색이었고 앞서 출시된 벨로스터 N과 더불어 스팅어, G70과 함께 국산 스포티카의 계보를 잇는 국내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로 활약했죠. 물론 오지랖과 몰개성의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그 돈으로 그걸 샀느냐 따위의 비아냥을 듣는 서름을 겪어야 했지만요. 신형 아반떼에는 전작과 동일한 파워트레인으로 무장했지만 더 뉴 아반떼로 거듭나면서 직전 모델의 2% 아쉬운 부분들을 보완했고 달라진 디자인에 발맞춰 인상도 한층 진지해졌습니다.
역시 시선을 잡아끄는 붉은색 띠만 봐도 보통의 아반떼와 선을 긋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낮아진 전면부와 베일 듯 날카로운 측면 캐릭터 라인, 휠하우스를 가득 메우는 날렵한 디자인의 19인치 단조일이 더해지면서 더욱 공격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간격이 어찌나 빡빡한지 손가락이 3개가 채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밖에 기본 사양인 리볼버 스타일, N 퍼포먼스 패키지 전용 단조 휠도 모두 19인치 사양으로 어떤 휠을 고르든 퍼포먼스 모델다운 분위기를 전달해줍니다. 상대적으로 안락한 세단을 추구하는 저 역시 차쟁이로서 스포츠카나 펀카에 대한 동경은 늘 함께하기에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모델인데요. 감사하게도 현대에서 차를 내어주셔서 이 신형 아반떼N을 좀 더 자세하게 경험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타본 모델은 더 뉴 아반떼 N DCT 패키지 모델로 N 컴포트 패키지와 N 퍼포먼스 옵션을 제외한 모든 선택 사양이 포함된 모델입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존재감을 발산하는 시트의 N 로고가 차에 오르기 전부터 설레게 만드는데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참 기분 좋은 디테일이에요. 이건 스포츠 버킷 시트 옵션을 선택해야 누릴 수 있는데 막상 구매할 때는 좀 고민이 되는 옵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툼하게 솟아오른 사이드 볼스터와 알칸타라 내장이 과격한 코너링에서도 온몸을 붙들어주지만 일상주행 비율이 높다면 기본형 버킷 시트도 충분히 멋스럽고 기능적인 데다 전동 기능은 그렇다 쳐도 통풍 시트가 빠지는 게 좀 뼈아플 것 같아요. 인테리어 레이아웃은 직전 모델이나 일반형 모델과 큰 차이가 없지만 N 전용 테마로 꾸며진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 기어 레버, 무엇보다 엄청난 존재감을 발산하는 3스포크 스티어링 휠 하나만으로도 남다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마치 핵 버튼 같은 N 그린 쉬프트 버튼 덕분에 레이싱 게임을 즐기는 듯한 기분도 들어요. 여기에 운전자에 따라 스티어링 휠의 담력부터 파워트레인의 반응, 전자제어 장치의 민감도, 심지어 배기음까지 입맛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커스텀 세팅을 지원하는 것도 장점이죠. 왼쪽에 뾰루지처럼 튀어나온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없어서 참 다행이네요. 아무리 봐도 무선 충전 거치대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외관에서 짐작되듯 대시보드와 시트 포지션이 일반적인 세단보다 낮게 설정돼 있어서 약간의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도어 핸들 위치가 너무 낮아 다른 차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문을 열 때 허공에 손짓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차를 돌려보낼 때까지 이 도어 핸들 위치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온통 까맣게 칠해놔서 눈에 띄지도 않고. 뭐야 이거 누가 여기다 붙여놨어. 이 밖에 근본이 아반떼다 보니 뒷좌석 공간도 쾌적했습니다. 전용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 1열과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알칸타라 내장을 덧대 섭섭하지 않게 마무리한 것도 좋았어요. 대신 암레스트와 컵홀더가 없어서 뒷좌석 승객은 커피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적재 공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늠름하게 자리 잡은 스티프바 덕분에 뒷좌석 폴딩은 무의미하지만 애초에 트렁크 공간 자체가 넉넉해 실용성도 충분했어요.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주행에 나섰습니다. 역시 우렁찬 시동음부터 남다른데요. 가뜩이나 시끄러운 데다가 색상까지 확 튀니 어그로가 잔뜩 끌리는 게 이 차도 어디 가서 나쁜 짓은 절대 못하겠어요. 운행 상태에 따라 배기음을 달리하는 가변 배기 머플러가 있긴 하지만 베이스부터 큰 편이라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원격 시동 걸어놓는 것도 눈치 보일 것 같아요. 황급히 주차장을 벗어나 도로에 올라온 순간부터는 이 차가 아반떼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동급의 고성능 수입차에서나 경험할 수 있었던 쫀쫀한 감각을 아반떼에 타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묵직한 스티어링 휠은 회전 반경이 넓어 유턴이나 주차할 때 시련을 주기도 했지만 거칠게 잡아 돌려도 정직하게 반응했고, 이 거대한 쇠덩이가 나와 하나가 된 듯 흐트러짐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착착 움직여주니 마치 내가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사고가 나는 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파티션처럼 자리 잡은 이 손잡이도 애초에 N을 위한 디테일이 아니었을까 싶죠. 놀란 부분은 의외로 승차감이 준수했다는 건데요. 직접 모델에서 승차감이 투박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조금 선입견이 있었는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열일을 하는지 살벌한 휠 타이어 스펙에 비해 꽤나 쾌적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가벼운 차체와 고출력 엔진이 주는 호쾌한 가속감과 팝앤뱅 사운드를 즐기다 보면 일주일의 스트레스가 팝콘 터지듯 터져나가는 기분이 듭니다. 얼마 안가 마주하는 정체가, 과속 카메라가 참 야속하게만 느껴졌어요.
예전에 미니 JCW 컨버터블을 시승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런 기분 하나만으로 참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6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 가격과 그에 따른 유지비, 저의 라이프 스타일과 동떨어진 차량의 성격 때문에 가슴 한켠에 밀어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여전히 i30를 타고 있었더라면 진지하게 계약을 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말붕아, 그래도 난 네가 좋아. 핸들이 깃털처럼 가벼운 네가 좋아. 기어 순서는 못 바꿔도 곡 순서는 바꿀 수 있는 네가 좋아. 번호판이 범퍼 아래 붙어있는 저 G70이 유난히 신경 쓰이는데요. 신속하게 에코 모드로 변경하고 항속 주행에 들어갔습니다. 직전 모델과의 차이점은 장거리 주행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연동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드디어 일반 아반떼와 동일한 수준의 에이다스가 탑재되어 편리한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드라이버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점이 운전 재미를 강조한 모델들의 어떠한 불문율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냥 받아들였었는데 아반떼 N을 선택하는데 약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익숙해지신 분들은 다음 차 선택할 때 이 기능 없는 차 안 타시죠? 이제 그 고민은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역시 이 모델은 직접 스티어링 휠을 돌리고 페달을 밟아야 즐거운 모델입니다. 가만히 주행 보조 받고 있으면 뭔가 서로 답답한 게 차한테 죄 짓는 느낌이에요. 그래도 함께 탄 가족들에게 좋은 차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너조차 종종 불편하다고 느낄 만큼 하드했던 직전 아반떼 N보다는 승차감이 분명 좋아졌지만 보통의 세단들과 비교하면 한결같이 투박하고 시끄러운 편이라 패밀리카로 선택하기에는 여전히 설득이 필요한 모델입니다. 설득이 쉽지 않다면 운전대를 넘겨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장거리 주행을 포함한 약 1,000km가량을 주행하며 기록한 평균 연비는 리터당 12km 내외. 확실히 아반떼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연비는 아니었지만 차량의 성격을 떠올리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 물론 8단 DCT 미션 덕분에 항속주행 시 나름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연비 주행하기 힘들어요. 밟고 싶어서. 이번에 만나본 더 뉴 아반떼에는 완숙해진 인상만큼이나 현대차의 물오른 차 만들기 실력을 제대로 체감할 수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수입 모델에 의존해야 했던 영역을 손에 닿는 가격에 덜 부담스러운 유지비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선물 같은 차였어요. 특히 직전 모델에서 아반떼 N의 구입을 망설이게 만들었던 요소들까지 보강되면서 이제는 퍼스트카로 선택하기에도 손색 없는 모델이 됐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반떼 N에게 그 돈 씨는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퍼포먼스, 일상에서의 편리함과 펀 드라이빙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차, 이 가격에 이런 차 없잖아요. 그동안 아반떼는 무난한 디자인과 무난한 성능, 무난한 가격으로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적당한 차의 대명사로 수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아왔죠. 지금도 명작으로 평가받는 6세대 AD의 캐치프레이즈였던 슈퍼노멀 그 자체였습니다. 이번 7세대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노말만을 추구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세단 시장의 몰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듯 여전히 합리적인 가격과 상품 구성에 빼어난 디자인까지 한층 스페셜한 모델로 거듭난 듯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만나본 아반떼 N은 슈퍼 스페셜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을 만큼 매력적인 모델이었어요. 상품성은 곧 판매량이 증명해줍니다. 이미 SUV의 인기가 정점에 달한 2020년에 출시됐음에도 작년까지 7세대 아반떼의 국내 누적 판매량만 27만여 대, 같은 기간 국산 세단 중 두 번째로 잘 팔리는 모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를 바탕으로 북미에서만 매년 10만여 대가 넘게 판매될 만큼 선방하고 있어요. 한편 국내에서는 논란이 있었죠. 이번에는 차가 아닌 사람의 문제로 독특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N 브랜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매력을 뽐내고 예비 고객들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으로 카시어링 플랫폼 수오카에 더 뉴 아반떼 N 100여 대가 공급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데요. 현대차가 N 브랜드를 내놓으며 추구한 것도 고성능의 대중화였고 이전에도 카시어링을 신차 마케팅에 활용했던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딱히 이상할 건 없는 콜라보였죠. 이렇게 전국 각지 수오카존에 아반떼 N이 입고가 됐고 그들의 바람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만 당연하게도 실력 대신 패기로 무장한 일부 몰지각한 소비자들의 타겟이 되면서 여러 위험천만한 사고들이 이어졌고 결국 서비스 시작 하루 만에 전손에 해당하는 큰 사고가 나는 등 우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쉽게 아반떼 N을 접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환영하는 찬성 여론도 꽤 있었기에 결국 추진된 건데 결과가 안타깝게 됐네요. 또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죠.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카인 아이오닉 5N 모델을 같은 방식으로 콜라보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더 나아가 소카와 현대차가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기존 N 오너들을 중심으로 아이오닉 5N의 성능을 앞서 경험한 자동차 전문 매체들까지 나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당신 지금 누굴 저격한 소카는 부랴부랴 기존 26세였던 나이 제한을 30세로 상향 조정,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기록해 난폭 운전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고, 어렵사리 자리 잡기 시작한 N 브랜드의 이미지까지 실추될 위기에 처하자 소카와 현대차에서는 아이오닉 5N의 소카 공급 계획을 전면 철회하기도 했어요. 타보니까 철회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지금까지 현대의 더 뉴 아반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치열했던 국산 준중형차 시장에 남은 건 이제 아반떼와 K3뿐. 불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협소해진 시장이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 아반떼만큼은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사가 조금 늦었습니다. 2024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